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희와 함께 이 테이블에 앉아주신 우리의 세 번째 멤버, 청취자 여러분을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뛰어들 심층 탐구 주제는 정말이지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무릎을 치실 만한 내용이거든요.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네, 오늘 저희가 분석할 자료는 거대 가구 그리고 인테리어 기업이죠. 바로 웨이페어의 2025년 4분기 재무 책임자 실적 발표 회의록 발췌본입니다. 아, 실적 발표 회의록이요? 잠깐만요. 지금 재무제표, 실적 발표 이런 단어만 듣고 벌써 이어폰을 빼시라는 건 아니겠죠? 절대 그러지 마세요. 맞아요. 채널 고정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미션은 그저 지루한 숫자 나열이 아닙니다. 요즘 다들 아시다시피 가구 시장 전체가 역성장하고 있잖아요. 네, 상황이 많이 안 좋죠. 이 최악의 불황 속에서도 한 기업이 어떻게 경쟁자들의 시장 점유율을 모조리 뺏어오고 심지어 막대한 실제 현금까지 창출해냈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비즈니스 마스터 클래스를 해보하는 것이 오늘의 목표입니다. 맞습니다. 흔히 이런 실적 발표 회의록을 따분한 회계 문서나 그냥 지나간 과거의 성적표 정도로 생각하기 쉽죠.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면에 숨겨진 맥락을 읽어내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이 자료는 치열하고 무자비한 이커머스 생태계에서 살아남고 나아가 시장을 집어삼키는 포식자가 되기 위해 이 거대 기업이 어떤 전략적 로드맵을 짰는지 보여주는 아주 치밀한 생존 지침서에 가깝습니다. 생존 지침서요? 네, 숫자로 쓰인 비즈니스 스릴러라고 할까요?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 저희의 대화를 따라가다 보면 기업이 위기를 기회로 바꾼다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하고 체감하시게 될 겁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파헤쳐 볼까요? 겉으로 보이는 숫자부터 하나씩 뜯어보죠. 우선 매출 성장의 하이라이트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정말 놀랐던 게 2025년 4분기 실적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다들 고금리다 뭐다 해서 이사도 안 가고 가구도 안 산다고 아우성인식이잖아요. 지갑을 꽉 닫고 있죠. 그런데 웨이페어는 보고된 수치상으로 전년 대비 6.9%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게다가 독일 시장에서 철수한 영향을 제외하면 무려 7.8% 성장이에요. 엄청난 수치네요. 참고로 이번 4분기가 그 독일 철수 영향이 유의미하게 구분되는 마지막 분기라고 하네요. 지역별로 뜯어봐도 미국 내 사업이 7% 이상, 글로벌 사업도 4% 가까이 성장했습니다. 남들은 다 뒷걸음질 치는데 대체 이 회사는 어떻게 이렇게 쑥쑥 크고 있는 건가요? 그 비밀을 파헤치기 전에 우리가 본격적인 수익 지표 논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기업이 숫자를 어떻게 측정하고 있는지 그 회계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준이 중요하죠? 네, 왜냐하면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할 때 가끔 자신들에게 유리한 숫자만 예쁘게 포장해서 보여주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른바 마사지를 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기준점이 중요합니다. 이번 회의록 자료에서 향후 논의될 이익 지표들을 보면 임직원에게 보너스로 지급되는 주식 기반 보상이나 그에 따른 세금, 그리고 일회성 조정 항목들은 철저히 제외된 수치입니다. 싹 다 뺐군요. 네, 다만 기업이 소유한 유형 및 무형 자산의 가치가 시간이 지나면서 깎이는 감가상각비는 꼼꼼하게 포함되어 있어요. 감가상각비는 넣고요. 이렇게 기준점을 명확히 해야만 이들이 말하는 이익이 단순히 장부상의 환상인지 아니면 진짜 이익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웨이페어의 이번 성적표는 꽤나 투명하고 탄탄한 진짜 근육이라는 뜻입니다. 뼈대부터 제대로 세워놓고 숫자로 보여줬다는 거네요. 그럼 그 단단한 기준을 바탕으로 매출 총이익률, 즉 마진 전략을 들여다보죠. 네, 그로스 마진이죠. 자료를 보다가 제가 좀 헷갈리면서도 신기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4분기 조정 매출 총이익률이 30.3%를 기록했어요. 네, 30.3%요. 그런데 놀랍게도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30%에서 31%라는 하단 방어선을 끄떡없이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변동성이 심한 소매업, 특히나 배송비가 엄청나게 깨지는 가구 비즈니스에서 어떻게 2년 내내 30%대 마진을 방어할 수 있는 건가요?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이 30%대의 마진이 결코 운이 좋아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점이죠. 이건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구조적 균형의 결과물입니다. 구조적 균형이요? 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웨이페어의 비즈니스 구조 한쪽에는 수익을 멱살 잡고 끌어올리는 강력한 엔진이 두 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구 공급업체들로부터 받는 쏠쏠한 광고 수입이고요. 아, 광고비? 두 번째는 웨이페어의 독자적인 물류 서비스인 캐슬게이트가 만들어내는 압도적인 효율성입니다. 캐슬게이트요? 아마존으로 치면 FBA 같이 회사가 직접 물류를 다 해주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정확합니다. 덩치가 크고 파손되기 쉬운 가구를 외부 택배사에 맡기면 비용이 천정부지로 솟잖아요. 그렇죠. 배송비가 장난 아니죠. 그래서 자신들만의 최적화된 물류망을 구축해 배송 단가를 획기적으로 낮춘 거죠. 이렇게 광고와 물류에서 짭짤하게 벌어들인 돈을 회사가 그냥 꼴꺽 삼키느냐? 아닙니다. 안 삼켜요. 그럼 어떻게 하는데요? 다른 한쪽에서는 고객 경험을 개선하고 제품 가격을 낮추는데 그 돈을 아낌없이 재투자합니다. 즉, 물류와 광고로 번 돈을 고객 혜택으로 돌려주면서도 자신들의 마지노선인 30% 선의 마진은 칼같이 남기고 있는 겁니다. 이 양쪽의 저울질이 완벽에 가깝다는 뜻이죠. 근데 제가 이 자료를 읽다가 진짜 소름 돋았던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어떤 부분이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회사가 올해 1분기, 나아가 2026년 전체를 위해 아주 과감한 전략적 양보를 준비하고 있다고 CFO가 직접 밝혔거든요. 전략적 양보요? 2년 넘게 피땀 흘려 지켜온 이 30%라는 신성한 마진율을 고의로 약간 낮게 가져갈 기회를 엿보고 있대요. 아니, 이익률을 스스로 깎아내리겠다니요? 주주들이 들으면 뒷목 잡고 쓰러질 소리죠. 대체 왜 이런 선택을 하는 거죠? 언뜻 들으면 기업이 미친 거 아닌가 싶을 수 있죠. 하지만 사실 이것이야말로 경쟁자들을 말려 죽이는 고도의 전략입니다.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할 건 이익률을 1%, 2%씩 크게 깎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크게 깎는 게 아니다. 수식 베이시스 포인트, 즉 0.1% 단위의 아주 미세한 마진만을 전략적으로 내어주는 거예요. 비유를 하나 들어볼까요? 네, 들어보죠. 사과 하나를 팔아서 1달러를 남기는 상인이 있다고 쳐보죠. 이 상인이 마진을 아주 살짝 포기해서 사과 가격을 내리거나 서비스를 얹어줍니다. 그래서 하나 팔 때 90센트만 남기기로 한 거예요. 마진율은 떨어졌네요. 마진율은 떨어졌죠. 그런데 가격이 싸지고 혜택이 좋아지니까 손님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사과를 10배, 20배로 사갑니다. 아, 하나 팔 때 남는 비율은 줄어들지만 파는 개수 자체가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결국 금고에 쌓이는 전체 현금, 즉 절대적인 이익 금액 자체는 훨씬 더 커지는 마법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게다가 지금은 가구 시장 전체가 얼어붙은 불황이잖아요. 파이가 커지지 않죠? 파이가 커지지 않는 시장에서 내가 더 많이 팔려면 결국 남의 파이를 뺏어와야 합니다. 웨이페어는 0.1%의 마진을 무기 삼아 경쟁자들의 고객을 싹쓸이하고 있는 겁니다. 마진율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절대적인 현금 수익 규모에 집중하는 진짜 장사꾼의 마인드인 거죠. 와, 0.1% 단위의 미세 조정으로 시장을 흔든다니 정말 대단하네요. 그렇다면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네. 그 0.1% 단위로 미세하게 떼어낸 양보분, 그러니까 회사가 포기한 그 돈은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는 걸까요? 자료를 보면 경영진 중 한 명인 니라즈가 웨이페어 리워즈, 즉 멤버십 프로그램 같은 곳에 그 돈을 적극적으로 투자한다고 언급했어요. 네, 맞습니다. 멤버십이죠. 이걸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자주 가시는 대형마트나 창고형 할인 매장의 유료 멤버십을 생각해 보세요. 마트 입장에서는 멤버십 회원에게 계속 할인을 해주고 포인트를 적립해주니까 물건 하나 팔 때 남는 마진은 분명 줄어듭니다. 그렇죠. 회사가 손해를 조금 보는 구조죠. 하지만 회원들은 그 혜택을 뽑아먹기 위해 다른 마트에 눈길도 주지 않고 주말마다 항상 그 마트만 찾아오잖아요. 완벽한 설명입니다. 바로 그 고객의 행동 변화가 웨이페어의 재무지표와 기가 막히게 연결됩니다. 어떻게 연결되죠? 멤버십 혜택을 퍼주면 겉으로 보이는 매출 총이익률은 30% 밑으로 살짝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고객들이 가구가 필요할 때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하지 않고 알아서 웨이페어 앱을 열고 들어오게 됩니다. 아, 직접 들어오는군요. 이게 무슨 뜻이냐? 과거에는 신규 고객을 데려오기 위해 페이스북이나 구글에 엄청난 광고비라는 이름의 통행료를 내야 했지만 이제는 그 막대한 비용을 통째로 아낄 수 있다는 겁니다. 앞단에서 마진을 조금 덜 남기는 대신 뒷단에서 광고비를 대폭 삭감하는 이른바 락인 효과를 노린 거죠. 진짜 숫자로 보니까 그 마법이 더 확실히 체감되더라고요. 4분기 수치를 같이 한번 해부해 볼까요? 좋습니다. 매출 총이익률 30.3%에서 고객 서비스 및 결제 수수료로 나간 3.7%를 빼고 방금 말씀하신 그 광고비,
11.4%를 뺍니다. 그러면 공헌이익률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15.3%예요. 네, 공헌이익률 15.3%. 전문가님, 이 공헌이익률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가요? 이 15.3%라는 수치에는 우리가 아주 큰 박수를 보내야 합니다. 공헌이익률이란 쉽게 말해 물건을 떼어와서 배송하고 카드 수수료 떼고 심지어 광고비까지 다 지불한 뒤에 순수하게 회사 금고로 들어오는 진짜 빼기 이익의 비율을 말합니다. 모든 변동비를 다 빼고 남은 진짜 이익이군요. 그런데 이 수치가 2024년 4분기 대비 무려 2.5%포인트나 껑충 뛰었어요. 2.5%포인트나요? 작년 4분기에는 회사가 새로운 광고 채널들을 테스트하느라 돈을 꽤 많이 썼었거든요.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2.5%포인트 개선을 이뤄냈다는 건 이 회사가 마케팅 비용을 낭비하지 않고 아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궤도에 올랐다는 뚜렷한 증거입니다. 자신들이 목표로 했던 15%를 거뜬히 넘겼으니까요. 비용 통제하니까 또 제 가슴을 띠대한 대목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회사를 운영하는 데 드는 임직원 급여, 본사 임차료 같은 고정비 성격의 일반 관리비, 이른바 SOS-TGA라고 하죠. 이 고정비가 4분기에 3억 5,800만 달러로 아주 꽉 묶여 있었습니다. 더 늘어나지 않았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회사의 덩치, 즉 매출은 쑥쑥 오르고 있고 방금 말한 공헌이익률도 15%대로 엄청나게 좋아졌는데 회사를 굴리는 고정비는 제자리 걸음입니다. 이건 인력을 더 뽑거나 사옥을 늘리지 않고도 매출과 이익을 폭발시킬 수 있는 준비가 완전히 끝났다는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그 무서운 통제력의 결과는 압도적인 에비타 성장으로 고스란히 증명됩니다. 에비타요. 에비타 말씀이시죠? 네. 에비타라는 게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아주 쉽게 말해서 기업이 순수하게 영업활동만으로 벌어들이는 실제 현금 창출 능력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입니다. 장부상 이익이 아니라 진짜 지갑에 꽂히는 돈이죠.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현금? 4분기 조정 에비타가 무려 2억 2,400만 달러였습니다. 이익률로 치면 6.7%인데 이게 1년 전보다 2배 이상 뛴 수치예요. 와, 2배요. 2025년 연간 전체 성적표를 보면 입이 더 턱 벌어집니다. 연간 조정 에비타가 7억 4,300만 달러예요. 전년 대비 60% 이상 성장했고 이익률은 2%포인트 이상 쑥 올랐습니다. 대단하네요. 수년간 뼈를 깎는 비용 절감과 피 튀기는 시장 점유율 뺏기가 맞물려 마침내 터진 폭발적인 잭팟인 거죠. 경영진 중 한 명인 니라즈가 이것은 더 큰 성장의 시작일 뿐이라고 자신만만하게 단언한 것도 결코 허세가 아닙니다. 자, 이쯤 되면 회사의 지갑 상태가 슬슬 궁금해집니다. 돈을 그렇게 갈키로 긁어 모았으니 통장이 아주 두둑해졌겠네요. 제가 확인해보니 분기 말 기준 순수 현금 보유액만 15억 달러입니다. 15억 달러요? 네, 마이너스 통장 개념에 대출 한도까지 0원까지 끌어모으면 당장 동원할 수 있는 유동성이 19억 달러에 달해요. 든든하네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4분기의 영업활동으로 2억 2천만 달러의 현금을 벌어들였고 여기서 필수적으로 써야 하는 설비 투자 5,700만 달러를 빼고도 회사 통장에 오롯이 1억 4,500만 달러의 잉여 현금 흐름이 남았다는 겁니다. 프리캐시 플로우죠. 1년 전보다 40%나 훌쩍 늘어난 액수예요. 진짜 예술적인 현금 창출 능력 아닙니까?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상황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회사가 이렇게 벌어들인 피 같은 현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가 기업 경영진의 진짜 실력을 보여주거든요. 어디에 썼나요? 이들은 번 돈을 그저 창고에 쌓아두기만 한 게 아닙니다. 재무적으로 아주 영리하고 민첩한 기동전을 펼쳤어요. 기동전이요? 우선 세 번째 고금리 채권을 성공적으로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했고 당장 코앞에 닥쳐서 숨통을 조이던 2025년 만기 채권 잔액을 전액 상환해버렸습니다. 빚을 갚았군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앞건은 2027년이 만기인 전환사채 중 2억 달러 이상을 시장에서 돈을 주고 되사들인 행위입니다. 아, 그 전환사채 매입이요. 자료를 보니까 이게 단순히 빚을 갚은 게 아니더라고요. 기존 주주들을 지켜낸 엄청난 방어전이라고 하던데 사실 일반 청취자분들 입장에서는 전환사채라는 단어 자체가 좀 어렵잖아는. 조금 생소할 수 있죠. 이게 왜 주주를 위한 행동인지 청취자 여러분이 딱 이해하기 쉽게 비유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피자에 비유해 볼게요. 여러분이 피자 한 판을 8조각으로 나눠서 먹고 있다고 쳐보죠. 여기서 피자 한 판은 회사 전체의 가치고 피자 조각은 여러분이 가진 주식입니다. 네, 내 주식은 피자 한 조각. 그런데
전환사채라는 건 쉽게 말해 나중에 회사 주가가 오르면 내가 빌려준 돈 대신 주식으로 줘. 즉 피자 조각으로 줘. 하고 요구할 수 있는 특별한 쿠폰이 붙은 빚이에요. 아하, 돈 대신 주식으로 받는 쿠폰. 지금 웨이페어 주가가 시장에서 꽤 높게 평가받고 있으니까 이 채권을 가진 사람들이 조만간 돈 대신 주식으로 줘 라고 할 게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잠깐만요. 그렇게 되면 피자 한 판 크기는 그대로인데 나눠 먹을 사람이 늘어나니까 피자를 8조각이 아니라 10조각, 12조각으로 더 잘게 쪼개야겠네요. 빙고.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내 피자 조각이 확 작아지니까 엄청난 손해잖아요. 정확합니다. 그걸 어려운 말로 주식 가치가 희석된다고 표현하죠. 웨이페어 경영진은 금고에 넘쳐나는 현금을 쏘아서 그 쿠폰들을 시장에서 미리 싹 걷어들여 불태워 버린 겁니다. 미리 불태웠다. 만약 가만히 놔뒀다면 올해 하반기에 무려 500만 주 이상의 새로운 주식이 찍혀 나와서 여러분의 피자 조각이 엄청나게 작아졌을 텐데 그걸 원천 봉쇄한 겁니다. 와, 500만 주나요? 지난 여름에 2028년 만기 채권을 사들였을 때와 완벽히 동일한 논리로 주주들의 재산을 지켜낸 아주 영리한 주주 방어전이었던 셈이죠. 와, 빚을 줄여서 이자 부담도 덜고 동시에 주주들의 피자 조각 크기까지 지켜내는 완벽한 일석이조의 줄타기를 해낸 거군요. 정말 스마트하죠. 이렇게 경영을 하니까 재무 건전성 지표가 극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네요. 회사가 번 돈 대비 빚이 얼마나 많은지를 엑스레이처럼 보여주는 순부채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레버리지죠. 이게 2023년 말에는 무려 6배가 넘을 정도로 빚더미였는데 작년 말에 4배로 줄더니 지금은 2.5배 미만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불과 2년 만에 기업의 체질이 이렇게 바뀔 수 있나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기업이 곳간의 현금을 얼마나 빨리 태워 없애는지를 보여주는 현금 소진율 지표도 꼭 보셔야 해요. 번레이트요. 2022년 가장 경영이 방만했을 때 이 수치가 11%까지 치솟았는데 지난해 4%로 급감했습니다. 성장에만 목숨 걸고 돈을 펑펑 쓰던 이커머스 기업이 이제는 철저하게 수익성을 따지는 근육질의 거대 공룡으로 완벽하게 진화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선을 과거에서 미래로 돌려보겠습니다. 1분기 전망과 2026년 청사진을 짚어봐야 하는데요. 제가 자료를 읽다가 아주 흥미로운 모순을 발견했습니다. 모순이요? 어떤 거죠?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가구 및 인테리어 카테고리 전체가 역성장하며 시작하는 아주 지독한 불황이잖아요. 그런데 웨이페어 경영진은 1분기 매출이 약 5% 내외, 그러니까 한 자릿수 중간대 성장을 할 거라고 호기롭게 전망했어요. 대단한 자신감이죠. 남들은 다 쓰러져 가는데 어떻게 자기들 혼자 앞으로 달려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자신감의 근거를 1분기 예상 수치들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청취자분들이 머리 아프시지 않게 굵직한 맥락만 짚어드릴게요. 먼저 가장 중요한 마진, 앞서 말씀드린 매출 총 이익률은 30%에서 31% 사이를 예상하지만 주문을 싹쓸이하기 위한 공격적인 투자를 할 테니 아마 30%에 가까운 하단 수준을 기록하겠네요. 맞습니다. 하단을 노리는 거죠. 그리고 고객 서비스 및 결제 수수료는 4%를 약간 밑둘 거고요. 가장 중요한 광고비, 이건 11%에서 12% 사이로 철저하게 목줄을 채워두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마진을 살짝 내어주더라도 광고비를 틀어막아서 결국 1분기 공원이익률은 약 15% 방어에 성공하겠다는 거군요. 작년 1분기와 비교하면 정말 엄청난 개선세네요. 그렇죠. 게다가 회사를 굴리는 고정비, 일반 관리비 역시 3억 6천만 달러에서 3억 7천만 달러 수준에서 아주 타이트하게 가급적 낮은 금액대로 통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 모든 미세 조정과 깐깐한 통제의 최종 결과물이 바로 조정 에비타 이익률인데요. 1분기에는 매출 대비 4.5%에서 5.5% 사이를 기록할 것으로 제시했습니다. 매출 대비 최대 5.5%요? 1년 전과 비교하면 정말 수직 상승에 가까운 훌륭한 성적표죠. 다만 여기서 투자자나 비즈니스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꼭 주의 깊게 보셔야 할 계절적 특성이 있습니다. 가구 비즈니스의 계절성이요? 네. 1분기에 서류상 이익률이 아무리 좋게 찍히더라도 이 산업의 특성상 연초에는 지난 연말에 팔았던 물건들의 공급업체 대금을 결제하느라 실제 현금은 회사 밖으로 뭉칫돈이 빠져나가는 시기입니다. 아, 흑자여도 현금은 나간다. 장부상의 이익과 실제 지갑의 현금 흐름에 시차가 존재한다는 거죠. 경영진이 실적을 포장하기 바쁜 게 아니라 이런 맹점까지 명확히 짚어주고 넘어가는 투명성은 아주 높게 평가할 만합니다.
듣고 보니 그렇네요. 사실 그 밖에도 1분기에 예상되는 아주 자잘한 행정적 수출들까지 전부 공개가 됐어요. 주식 기반 보상이나 세금은 약 7천만 달러에서 9천만 달러, 여기엔 성과급 2천만 달러가 포함됐고 연내 최적화될 거라고 하고요. 네, 자세히 나왔죠. 감가상각비는 6,700만에서 7,300만 달러대고 이자 비용은 약 3,700만 달러, 유통평균 주식수는 1억 3,200만 주, 설비 투자는 작년 수준인 5,500만에서 6,500만 달러,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들을 쭉 나열했는데 그 숫자들에서 뭘 느끼셨나요? 저는 이 숫자들 자체보다 여기서 느껴지는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불필요한 곳에는 단 1달러도 허투루 쓰지 않겠다는 경영진의 결연한 의지가 숫자로 증명된 느낌이랄까요? 정확한 통찰입니다. 결국 이 회사가 이번 발표를 통해 시장에 던지는 최종 선언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뜯어보면 솔직히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오싹하다고요? 가구 시장은 원래 엄청나게 파편화되어 있어요. 동네 구석구석 수많은 가구점과 중소 브랜드들이 난립해 있죠. 그런데 웨이피어는 막강한 기술 혁신, 한번 발을 들이면 빠져나갈 수 없는 멤버십 생태계, 그리고 캐슬게이트라는 거대한 자체 물류 시스템을 무기로 삼아서 그 파편화된 점유율을 거대한 진공청소기처럼 무자비하게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거대한 진공청소기? 무서운 비유네요. 금리가 높든 거시경제가 불황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운명을 통제할 힘이 있다는 걸 만천하에 증명한 겁니다. 이건 단순한 성장이 아니라 시장 전체의 규칙을 다시 쓰고 지배하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와, 진짜 숨막히는 비즈니스 스릴러 한 편을 본 기분이네요. 자, 청취자 여러분, 오늘 쏟아진 수많은 전략과 통찰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챙겨가야 할 핵심 3가지를 명쾌하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네, 정리해 주시죠. 첫째, 1%도 아는 0.1% 단위로 마진율을 전략적으로 양보해 시장 점유율을 뺏어오고 절대적인 현금 이익을 극대화하는 영리함. 둘째, 멤버십 제도를 통해 고객을 가둬두어 막대한 플랫폼 광고비를 아끼는 생태계 전략. 셋째, 불황 속에서 오히려 빚을 갚고 전환사채를 매입해 기존 주주들의 파이를 완벽하게 지켜댄 재무적 기동전입니다. 완벽한 요약이네요.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어떤 질문이죠? 오늘 자료에는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진 않지만 이런 거시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가 비즈니스 생태계의 미래에 대해 고민해봐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막대한 자본과 거대한 물류 인프라, 강력한 멤버십 생태계를 무기로 장착한 거대 기업이 불황 속에서도 나홀로 점유율을 쓸어 담으며 엄청난 현금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 자체적인 물류망도 없고 막대한 자본력도 없는 중소규모의 독립 가구 브랜드들이나 지역의 작은 인테리어 소매점들은 과연 5년 뒤 이 무자비한 생태계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멸종을 피하기 위해 결국 자신들의 마진을 모두 포기하고 이 거대 플랫폼에 종속되는 하청업체로 전락하게 될까요? 와, 정말 비즈니스의 냉혹한 현실을 꿰뚫는 소름 돋는 질문이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문 자료를 보면 이 발표 이후 핵심 경영진인 니라즈 그리고 스티브와 투자자들이 함께하는 아주 열띤 질의응답 세션이 이어집니다. 시장에 관심이 뜨겁다는 증거겠죠.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다룬 이 생존과 성장의 마스터 클래스가 여러분이 일하시는 비즈니스 현장이나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어떤 강렬한 영감을 주었는지 꼭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꼭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이 테이블에 함께 앉아 귀 기울여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심층 탐구에서 또 다른 흥미진진한 비즈니스의 비밀을 들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